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작은 어촌마을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혈육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기도 하니까요. 민호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요리 솜씨만큼은 여전히 건재했죠. 굴비 한 마리와 된장찌개, 몇 가지 밑반찬으로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탁 위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늦겠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태준이랑 같이 갈게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와 평생 모은 저축으로 홀로 살아가는 그에게 딸 수연과 사위 태준과의 만남은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7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로는 더욱 그랬죠. 어서 와라.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과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딸 수연은 여전히 아버지를 닮은 눈매의 엄마를 닮은 미소를 지녔고 태준은 항상 그렇듯 값비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차린 게 너무 많네요. 태준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집안을 훑는 모습이 민호의 시선에 잡혔지만 그는 별것 아닌 듯 넘겼습니다. 뭐가 많아. 늘 먹던 것뿐인데. 민호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수연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가게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매일 혼자 계시니 걱정돼요. 민호는 젓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벌써 여러 번째였죠. 아직은 괜찮아. 그 작은 가게가 내 낙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 아버님, 수연이 말대로 이제는 좀 쉬셔야죠. 가게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있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민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오해였을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연과 태준이 돌아간 후 민호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울타리 안에도 가시가 돋아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의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노년의 불안함이 그를 엄습했어요. 이틀 후 오후의 고요 속에서 민호는 가게 뒷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수연과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게 절대 안 팔겠다고 하시는데.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게만 팔면 우리 사업 자금이 돼. 아버님 설득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시간이 없어. 태준의 말에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이 이제야 실체를 드러낸 것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영철을 만났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였죠.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영철아, 혹시 가족에 대한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철은 오랜 친구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어요. 민호야, 의심은 증거가 될 때까지는 그저 의심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말이라면 무시하지 마라. 민호는 영철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과 태준의 반복되는 제안, 우연히 엿들은 대화, 그리고 태준의 이상한 눈빛까지. 영철은 생각에 잠겼다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기야. 요즘은 이런 소형 장치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해봐. 민호는 친구의 손에서 그 작은 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꼈죠. 고마워, 영철아.
하지만 정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어쩌지? 그러면 다행이지. 오해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영철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가하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보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불안한 미래가 더 선명했어요. 가족의 배신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죠.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영철이 준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의심의 실타래가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민호는 중얼거리며 영철이 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에 대한 의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신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가게 열쇠를 들고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민호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동네 학생들이 들락거리고 때로는 오랜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익숙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서랍 안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그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민호 씨,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단골 손님인 장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좀 피곤해서요.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수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태준이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와라.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서둘러 녹음기를 거실 테이블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지만 마침내 성공했죠. 그리고 수연과 태준이 도착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과 태준이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아버님, 오늘은 음식 안 가져오셔도 됐는데. 태준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앉아라. 민호가 식탁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일상적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날씨, 동네 소식, 수연의 직장 이야기. 하지만 민호는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태준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말해봐. 민호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버님 가게요.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버님 나이에 매일 그렇게 일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자리에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요. 지금이 파실 때입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게는 내 평생 일궈온 터전이야. 돈 때문에 팔 생각은 없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아버님,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민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야. 팔 생각 없어.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슬그머니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차 한잔 할까? 민호가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연과 태주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떴고 민호는 그들을 배웅한 뒤 녹음기를 확인했죠. 그날 밤 민호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녁 식사 중 나눈 대화였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떠난 후에도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완전 고집불통이네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내일 밤에 서류 좀 확인해 보자고.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획이라니? 어떤 서류? 의심이 현실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둘러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뭐라고? 경찰에 신고했어? 영철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어. 하지만 확실해. 서랍을 뒤지는 소리까지 들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가 오늘 저녁에 갈게. 작은 카메라를 몇 개 가져갈 테니 집안에 설치하자. 그날 저녁 영철은 약속대로 민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과 서재에 작은 카메라를 몇 개 설치했죠.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종류였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영철이 말했습니다. 영철아, 설마 태준이 그런 짓을 했을까? 민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영철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마. 증거를 봐야 해.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혈육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가족이란 이름의 울타리가 이제는 칼이 되어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새벽녘 민호는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어요. 영철의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카메라에 뭐가 잡혔어.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민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영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만이 조용한 동네를 울렸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영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영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어젯밤 2시 15분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어.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얼굴이 살짝 빛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태준이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증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 영철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태준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예전에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어. 다행히 합의로 끝났지만 그 패턴이 비슷해.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어. 민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위가 그것도 딸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도
알고 있는 걸까? 마침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녹음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 민호야. 믿었던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영철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어떤 방법?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파자. 태준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게 하는 거야. 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장 문서를 만들어 태준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가짜 부동산 문서와 은행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민호의 집에 더 많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민호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미소 지으며 문구류를 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이 불쑥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깜짝 방문이에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그냥 아빠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그렇지. 걱정 마라. 아빠, 태준이가 사업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족 아니에요? 수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수연의 방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태준이가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모은 돈도 있지만 아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수연의 말에 민호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게는 내 전부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아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수연이 떠난 후 민호는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딸이 자신의 가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이가 왔었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더군. 역시 영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야. 이틀 후 민호는 수연과 태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푸짐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민호는 유난히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 봐요? 태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 식사 후에 얘기해 줄게. 식사 중에도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연과 태준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했죠.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서재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사실 나도 많이 생각해봤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하니 가게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은행에서 부동산 담당자가 좋은 제안을 해왔거든.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민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영철과 함께 준비한 가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매각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이었죠. 이게 다 내 재산 목록이야. 가게를 팔면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수연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죠. 아빠,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었을 때가 있어야지. 하지만 막상 혼자 쓰자니 외롭더라고. 너희 생각도 해봤어. 아버님, 정말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준이 진심 어린 척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과 태준이 돌아간 후 민호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이제 어떻게 할까? 다음 단계로 가자. 태준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 영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스스로 찾아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예상대로 오전 10시경 태준이 홀로 민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비싼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아버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태준이 살짝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들어와라. 마침 차 마시려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민호는 차를 따랐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제 보여주신 서류들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이제 와서 보니 혼자 다 쓰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가게 파시면 그 돈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민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투자인데? 사실은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태준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군. 구체적인 서류 같은 건 있니? 물론이죠. 내일 모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태준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수연이한테는 아직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 아이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민호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수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태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곧 자리를 떴습니다. 태준이 떠나자마자 민호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철아, 태준이 왔다 갔어. 예상대로야. 수연이 몰래 나를 속이려 하더군. 녹음은 잘 됐어? 영철이 물었습니다. 응, 다 됐을 거야. 내일은 서류를 가져온다고 하니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대답했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조심해, 민호야. 태준이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어. 통화를 마치고 민호는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특히 태준이 수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오후 민호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열리더니 수연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수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정리하고 가자.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죠. 민호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가게 일이 힘드시죠?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이 탓이지. 괜찮아. 아빠. 수연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이 오늘 아빠 찾아갔다면서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준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들렀었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안부 정도. 민호가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렸어요. 아빠,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 뉴스에서 유산 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수연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쓰라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 관심은 내 재산이구나.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 안 썼어. 하지만 곧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식사를 마치고 수연은 아버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많이 걱정한다는 거 아시죠? 민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수연이 떠난 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그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슬픔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민호는 영철과 통화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영철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이가 유언장 얘기를 꺼냈다고? 이제 그들의 계획이 더 명확해지는군. 영철이 말했습니다. 내일 태준이 서류를 가져온다고 했어. 그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좋아. 내일 나도 같이 있을게. 하지만 태준이 오기 전에 잠깐 들를 테니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자. 그걸 미끼로 삼아 그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게 할 거야. 영철이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영철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모든 걸 빼앗겼을지도 몰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약속대로 민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유언장에는 민호의 모든 재산을 수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태준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걸 서재 책상 위에 눈에 띄게 놓아두자. 태준이 분명 관심을 보일 거야. 영철이 말했어요.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태준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철의 존재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아, 이분은. 태준이 영철을 향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소개했어요. 내 오랜 친구 영철이야. 오늘 우연히 들렀는데 내가 온다고 해서 같이 있기로 했어. 태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영철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가방에서 화려한 투자 제안서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이 최소 20%는 보장됩니다.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민호와 영철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 보장, 모호한 사업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위험 고지가 없는 점 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민호가 관심 있는 척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목이 좀 마르네. 태준아, 부엌에 가서 물 좀 가져다 주겠니? 태준이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하자 민호는 영철에게 윙크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이 서재를 지나가면서 가짜 유언장을 발견하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태준은 물을 가지러 가는 길에 서재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책상 위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서재로 들어갔어요. 민호와 영철은 거실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죠.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집어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호의 전 재산을 수연에게 상속하고 태준에게 관리 권한을 준다는 내용에 그는 만족한 듯 했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태준은 얼른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태준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물을 받아 마시며 태준의 달라진 기색을 눈치챘어요. 방금 전보다 훨씬 들떠 보였습니다. 고맙다. 이제 계속 얘기해볼까? 태준은 투자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투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아버님, 이 프로젝트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영철이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태준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관리할 거니까요. 대화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태준의 물잔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물잔은 거의 마시지 않은 채 민호의 물잔을 자꾸 채우려 했어요. 민호와 영철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는 재빨리 물잔을 바꿔치기 했어요. 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혹시 내 음료에 뭔가 타려는 건지도 몰라. 태준이 돌아오자 민호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원래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회복되었어요. 아버님, 그건 제 잔인데. 아, 미안하다. 헷갈렸네.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태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듯 했어요. 민호는 자신이 마신 물에 정말 무언가가 들어있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아직까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태준은 서둘러 자리를 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투자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태준이 떠난 후 민호와 영철은 즉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서재에 들어가 유언장을 읽는 장면, 그리고 민호의 물잔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 녀석, 정말 위험한데? 영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음료에 약을 타려고 했어.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여기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연이와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게 어때? 혹시 그녀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내일 수연이를 따로 만나보자. 다음 날 민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는 영철의 조언대로 몰래 녹음기를 소지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수연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요즘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생각도 듣고 싶었어. 무슨 결정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 재산 처리에 관한 거야. 유언장도 작성했고.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내게 다 물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태준이 관리하도록. 민호가 수연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내가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지. 민호가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태준이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너도 알고 있니? 수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어제 집에 왔었어. 투자 얘기를 하면서 내 음료에 뭔가를 타려고 했던 것 같아. 민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태준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가게를 팔라고 계속 설득하는 이유는 뭐니?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정말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 진실을 말해라, 수연아.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우리는 가족인데. 민호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해치지 않아. 태준이 과거에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수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 태준이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다 알고 있어. 민호가 말했어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태준이가. 처음엔 정말 아빠 걱정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태준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아빠 가게를 팔면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곁을 지키기 위해 키웠던 그 아이가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알고 있었어? 민호가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가 서류를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저도 말렸는데. 그래도 내가 막지 않았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음료에 약을 탔다는 건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는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을 믿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와 얘기해 볼게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빠에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 카페를 나서는 길, 수연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호는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지만
예전과 같은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수연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영철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태준을 설득해 이 모든 계획을 중단시켜야 해. 하지만 그녀가 정말 그럴까? 민호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태준은 더 위험한 시도를 할 수도 있어. 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창가에 앉아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일까? 아니면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그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민호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결의를 다져주는 듯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태준과의 최종 대면을 준비해야 했죠. 영철이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의 안색을 살폈어요. 잘 잤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야. 두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철은 증거를 모두 정리했고 민호는 태준을 저녁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수연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준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태준이 왔을 때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지 마. 영철이 조언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연기해보지. 오전 10시 민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내 투자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얘기할 게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들뜬 듯 들려왔어요. 네, 아버님. 시간 괜찮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6시쯤 오너라.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는 영철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녹음기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이제 태준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연이에게 전화 올 수도 있을 거야. 조심해. 영철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오후 2시경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오늘 저녁에 아빠 만난다고 하던데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태준이랑만 얘기하고 싶구나. 너와는 어제 충분히 대화했으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제발 태준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말에서 여전히 태준을 감싸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수연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 5시 영철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태준이 올 때쯤 다시 올게. 그 전까지 무리하지 말고 쉬어. 민호는 친구를 배웅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감과 피로가 그를 덮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제 진실을 마주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아버님, 좋은 와인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해서요. 태준이 와인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받았어요. 고맙다.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민호는 부엌으로 가 와인잔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와인을 따르려 했지만 민호가 말렸어요. 식사 후에 마시자. 먼저 내 투자 제안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구나. 태준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네, 아버님. 결정 내리셨나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꽤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내 제안이 괜찮은 것 같아. 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버님. 제가 모든 걸 관리해드릴게요. 수익률이 아주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투자가 정말 안전한 거 맞지?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 태준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민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수연이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지?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건 수연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요. 일단 성공적으로 투자가 진행된 후에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태준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연기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유언장을 작성한 것도 알고 있니?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유언장이요? 아, 수연이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봤잖아.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내 서재에서.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영철이 들어왔어요. 태준은 영철을 보자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영철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태준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렴.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것, 서류를 뒤진 것, 그리고 내 음료에 약을 타려 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어. 태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있지. 영철이 노트북을 열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이 민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장면, 유언장을 읽는 장면, 그리고 민호의 물잔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것 다 알아. 수연이도 이 계획에 가담했고. 수연이는 모릅니다.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건 다 제 생각이었어요. 수연이는 단지 설득당했을 뿐이에요. 민호와 영철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준이 급해지자 실수로 자백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거였군. 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철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어요. 도망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영철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가게는 우리 거야. 당신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민호는 태준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녹음과 영상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태준의 눈에 절망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민호는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가게와 재산을 내가 한순간에 빼앗으려 했어. 그리고 내 딸까지 이용했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철이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오지 않아서 걱정돼서 왔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내 남편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수연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은 태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다 망쳤어. 수연은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돈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미안함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 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군요. 태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민호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슬픔이 그를 압도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난 이제 결정했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수연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 태준이는 잘못했지만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민호는 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고 있니? 그 믿음을 저버린 건 너희야.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 영철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수연은 증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민호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홀로 남은 민호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지난 밤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딸과 사위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수연의 눈물 어린 얼굴, 그리고 태준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악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철이었어요. 민호야, 괜찮니? 오늘 법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오전 10시 민호와 영철은 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수연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어요. 민호는 법원 복도에서 수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수연이 아버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니, 수연아?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빠를 설득해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지. 민호가 수연의 말을 이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태준이가 계속 아빠의 가게와 재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저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든지 도와줬을 텐데. 말하기 창피했어요. 태준이가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그들의 배신은 너무 깊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래. 영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준은 주거침입, 사기미수, 약물투여, 시도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수연이는 공모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만 증거가 태준만큼 명확하지는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수연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법정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준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수연은 부분적으로 가담했음을 시인했어요.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태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수연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태준은 재판장을 나가기 전 민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민호는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호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연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아직 딸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철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럭저럭이지. 손님들은 여전히 오고 해는 뜨고 지고 삶은 계속되는구나. 영철은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요즘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랑 저녁이라도 먹으러 가지 않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민호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영철아, 나 요즘 많이 생각해. 이 가게를 팔까 하고. 민호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영철이 놀라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내가 그렇게 아끼던 가게인데.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가게가 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 새로운 시작? 영철이 궁금해했어요. 민호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목적이 필요해. 영철은 친구의 결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도울게.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면 좋겠어.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틀 후 민호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가게는 위치가 좋아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호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수연의 모습,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가게 개업식 날의 기념사진 등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며 민호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슬픔의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죠. 한 장의 사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딸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다음 날 수연은 아버지가 정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아빠도요. 수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가게를 팔았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왜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가게를 판 돈의 일부를 너에게 주려고 해. 태준이 남긴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써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빠를 배신했는데. 민호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난 여전히 내 아버지야.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너를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어. 다만, 완전한 용서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해해요. 제가 다시 아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태준과의 관계,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점점 타락해간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준이는 어떻게 지내? 민호가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면회 갔을 때마다 아빠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저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 네. 저희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돈 문제로 시작됐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거짓말이 쌓이면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겠지만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내가 행복한 길을 찾길 바랄 뿐이야. 카페를 나서며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 도움이 필요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뭔데? 말해봐. 영철이 궁금해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담센터를 열려고 해.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돕는 곳 말이야.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철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법률 상담으로 도울 수 있겠는데.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 속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배신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는 11월의 어느 날, 민호는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출발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3달 전 가게를 팔고 그는 이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족 문제, 특히 노인들의 재산 분쟁과 세대 갈등을 상담해주는 곳이었죠. 드디어 오픈이구나. 영철이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드디어 시작이야. 개소식은 소박했습니다. 지역 노인회 회장, 몇몇 사회복지사, 그리고 오랜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민호는 그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배신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상담센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수연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완전한 신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후 수연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멋진 일을 시작하셨네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있어. 젊은 세대의 관점도 필요하거든. 너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연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주말에 자원봉사로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민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첫 상담은 그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65살의 박 씨가 찾아왔어요. 그는 아들과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꾸 집을 팔라고 해요. 더 좋은 아파트로 옮기자면서. 하지만 전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박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비슷했기에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박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추억과 삶의 흔적이 담긴 곳이니까요. 민호는 박 씨에게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할 것, 그리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영철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상담이 끝난 후 박 씨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센터를 나섰습니다. 첫 상담 성공적이었네. 영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 상담센터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평판이 퍼졌어요. 민호와 영철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함께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수연은 약속대로 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고 젊은 내담자들과의 상담에 참여했어요. 일을 마치고 민호와 수연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빠, 오늘 상담한 김 씨 가족 이야기가 저희와 너무 비슷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다음 주에 출소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은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이혼은 확정됐지만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편지도 여러 번 보냈고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야 해. 다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조심할게요. 다음 주 민호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출소 후 곧바로 민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연보다도 먼저. 들어와도 될까요, 아버님? 태준이 센터 문간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게. 태준은 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고 눈빛도 한결 겸손해 보였어요. 그는 민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호는 태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앉게나. 차라도 한잔할까? 두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감옥에서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와 이혼한 건 알고 있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수연이가 행복한 것.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리고 수연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나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가 수연이에게 다시 다가갈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준이 떠난 후 민호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진정한 뉘우침이 가능할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여기 왔었다면서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태준이가 전화해서 말해줬어요. 아빠를 만나고 왔다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너희 둘 아직 연락하는구나? 민호가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태준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민호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태준을 다시 만날 생각이 있어?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를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요. 민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민호와 영철은 지역 노인회와 협력하여 세미나도 개최하고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주말마다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태준도 가끔 센터를 찾아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의 진심을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사업 대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고 수연에게도 천천히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호는 센터 앞 작은 정원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지나가던 수연이 물었어요. 아빠, 벚꽃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매년 봄마다 피어나는 걸 보고 싶어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랄까. 수연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태준이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흙을 만지던 손을 멈추었어요. 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네, 행복해요. 태준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응원할게.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수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저희를 믿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날 오후 민호는 센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의 배신, 깊은 상처,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 치유의 시간까지.